이번 시간에는 회사에서 경비 처리가 어디까지 되는지, 어떤 계정 과목으로 비용이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회사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구매한 상품 매입 같은 경우와 직원들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 등은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외에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50%를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 3.335%,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10% 정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을 회사가 부담하게 되죠. 회사가 부담하는 50%의 이런 보험료는 당연히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뽑게 되면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란 걸 지급하게 됩니다. 이 퇴직금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겠죠. 예전에는 퇴직금을 특별히 외부에 예치하지 않고 직원이 퇴직할 때 일시에 비용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난다든지 폐업할 사유가 돼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제도는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일정 기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을 못하게 된다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일시에 지급하지 말고 외부 기관에 매년 불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외부 기관에 매년 불입을 해두면 적어도 회사가 잘못돼서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년 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불입하는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모든 회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 시에 일시에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매년 불입한 비용에 대해서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요. 법인의 임원에 대해서는 보장 기능까지 챙기면서 퇴직금을 설정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경우에는 상품 구조가 100%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법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뽑으면 직원의 식대나 커피, 음료대, 회식비 이런 건 당연히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물론 직원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직원 가족이 상을 당하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경조사비에 대해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은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거래처에 접대하는 비용은 접대비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래처 상대방의 결혼식, 돌잔치, 개업식, 상갓집 이런 경우에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의 경조사비는 사실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비용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의 기준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원 월급여의 100% 이내에서 지급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접대비는 국가에서 싫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수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딱히 한도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쓸 수는 없겠죠. 직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접대비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연 3,600만원 한도입니다. 물론 회사의 매출액이 100억 이하인 경우에는 100억의 0.3%만큼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50억의 경우에는 1,500만원 한도가 더 붙는다는 얘기죠. 즉 3,600만원에 1,500만원을 더한 금액만큼 접대비 한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경조사비라든지 또는 법인카드로 거래처 상대방에게 선물을 산다든지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되겠죠. 간혹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품권은 우리가 아는 상품이 아니고 유가증권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됩니다. 상품권은 카드로 구매한 경우만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나 회사의 임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국내든 해외든 출장 관련한 비용은 모두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숙박비나 항공료, 택시비 이런 것들이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가 되겠죠. 실제로 쓴 금액만큼 실비로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요. 규모가 큰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이 출장 시 쓴 개인 비용을 비용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내 규정을 두시고 사내 지출결의서를 통해서 직급별로 정해진 정액을 일당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전화비, 휴대폰, 우편비, 각종 정보통신 이용료가 통신비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핸드폰을 사업자 명의로 돌리시면 세금계산서가 전송이 되어서 비용 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핸드폰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영업사원의 경우에 본인 핸드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정액으로 핸드폰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무실에 수도광열비라든지 전기세 이런 것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 사무실 직기비품, 사무실 문구류 이런 것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서 수선을 맡겼을 때도 수선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해서 책을 구입하신다든지 프린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도서인쇄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회사의 복사기 등을 직접 구입하시는 경우에 100만 원이 넘으면 고정자산으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비용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를 하셔서 매월 사용료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 같은 경우랑 비슷하겠죠. 차를 구매하셔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리스나 렌트료로 매월 부과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 관련된 기름값이라든지 자동차세, 보험료, 통행료, 주차료 이런 것들도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업무의 차량의 경우에는 한도 계산 대상이 되니까 이 점을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사무실의 임차료도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되고요. 정수기 임차료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택배비나 화물 운송료 이런 것도 운반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광고 선전 목적으로 물건을 사서 일반인들에게 배포하는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로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비교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게 광고 선전비, 접대비, 기부금이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는 우리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비용을 쓰게 되면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를 합니다. 이건 특정한 한도는 없습니다. 접대비는 우리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접대비는 한도가 있죠. 그리고 기부금은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건 똑같은데 회사의 업무와 특별히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금도 한도가 있습니다. 교회나 기부단체에 기부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순이익, 즉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의 10%를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물론 법정단체의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어떤 기관에 기부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관련성 여부와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했느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은 이렇게 광고 선전비, 접대비, 기부금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회사 관련해서 대출이 있다면 당연히 그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나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각종 수수료가 비용 처리가 될 겁니다. 간혹 개인사업자 대표님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본인 사업 관련해서 대출을 쓰긴 썼는데 그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원칙은 사업 관련된 대출은 일반 사업자금 대출이나 우리 사업장 관련된 담보대출 이런 게 일반적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은 집 관련한 대출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일단 안 된다고 보시지만 세법은 실질을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이자율이 싸서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로 사업자금에 썼다면 실질이 사업자금 관련된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직원이 업무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 교육훈련비로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시면 되는데 상대방 회사가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불가능하니 일반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의 경우에는 아무리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고 반드시 기부단체의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나 법무사, 변호사 이런 전문 용역을 쓰시거나 기타 은행을 이용하셔서 수수료를 낸 경우에도 당연히 수수료가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소득세나 법인세도 비용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 부분은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반면에 자동차세나 주민세,
면허세, 인지세 등은 세금과 공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금을 낼 때 기한을 지나서 또는 벌과금 형태로 내는 가산세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회계상 비용 처리는 가능하지만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은 안 됩니다. 여기서 송금, 비용 이런 게 헷갈리실 텐데요. 비용은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거고 송금의 경우도 비용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세법상 용어이기 때문에 아무리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우리가 송금불산입, 즉 비용을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표적인 게 벌과금이죠. 가산세, 과태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그 안에 경비 중에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이 있어서 면허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산세, 과태료도 여기서 비용 처리로 빠집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만들기 위해서 계정 과목으로 회계상 비용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세법 기준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벌과금이나 가산세의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연체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계약상 연체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세나 과태료 등은 정부 기관이나 이런 의무 불이행을 해서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리스료를 늦게 내거나 각종 수수료를 늦게 내서 연체료가 붙는 경우에는 이거는 사계약상 불이행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세법에서도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가산세, 과태료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재고자산이 많은 회사는 재고자산이 불에 타서 없어질 때는 당연히 재고자산 감모 손실 같은 비용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오래돼서 부패하거나 팔기 힘든 경우에도 재고자산 감모 손실 또는 유형자산 폐기 손실 이런 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처리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부패나 상했다는 경우를 사진으로 찍어서 꼭 나중에 입증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업종 특성상 각종 통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환율에 따라서 외환 차손이 발생하는 이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비용을 썼는데 사업 관련된 비용이긴 한데 애매한 경우에는 잡손실이나 잡비 계정으로 비용 처리도 합니다. 잡손실 같은 이런 계정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서 이 계정에 큰 금액이 있으면 유심히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종업원 단체 보험을 들어주시는 경우에는 인당 연 70만원까지 비용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할 때는 한 계정에 몰아서 신고하게 되면 너무 이상한 재무제표가 나오기 때문에 성격을 보시고 각종 계정에 분산을 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한 계정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유념하시고 계정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